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함유구입니다. 저는 기후를 연구하고 있는 기후학자이고요. 지금은 전남대학교 해양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과총 과학 특강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그리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최근에 기후변화는 더욱더 급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이제는 기후위기다."라는 주제로 최근 기후변화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혹은 그린하우스 이펙트는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양빛이 지구로 들어오고 지구는 열을 받아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 복사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온실가스들에 의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가스가 이산화탄소 CO2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린하우스 가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그린하우스 가스가 대기 중에 많이 분포하게 되면 지표면에서 우주 밖으로 나가야 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기 중에 트랩이 됐다가 갇혔다가 다시 지구 쪽으로 재방출되면서 지구에 추가적인 복사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린하우스 가스는 CO2, 가운데 보시는 CO2가 되겠고요. 하지만 다른 그린하우스 가스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메탄이고요. 그리고 수증기도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CO2가 그린하우스 가스로 주로 언급이 되어 왔던 이유는 일단 대기 중에 배출되는 양 자체가 다른 온실가스에 비해서는 많고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온실가스이긴 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대기 중에 어떤 원소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CO2가 가장 언급이 많이 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시 대기 중에 흡수됐다가 방출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복사 에너지가 다시 지구 안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자, 보여드리는 그림은 전지구적인 에너지 수지, 에너지 밸런스를 숫자로 표현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처음에 들어오는 소lar radiation,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부터 어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에너지 양은 342 와트 퍼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방출됐다가 다시 트랩이 돼서 재방출되는, 즉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그 레디에이션의 양은, 지구 복사의 양은 324로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서 추가적인 에너지 유입 혹은 온도 상승을 불러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CO2 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하와이에 있는 CO2 관측 기기에서 대략 50년 정도를 관측한 그 대기 중 CO2 농도입니다. 1950년 말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얘기는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방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최근의 변화는 어떤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앞서 그림은 2010년 정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었는데 이것을 최근 데이터까지 이용해서 확대를 하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도 매해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은 대기 중의 CO2 농도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인간이 방출하고 있는 CO2의 양입니다. 방출하고 있는 양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역할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매년 방출되는 CO2의 양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의 CO2 농도도 늘어나는 속도가 전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가속화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은, 일단 두 번째 그림은 이 어 전 지구를 덮고 있는 어 수풀 수풀림의 이 양, 이 수풀림이 얼마나 1 년에 많이 없어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매년 이 벌목동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숲의 면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질에서만 아마존 지역의 그 포레스트 로스, 그러니까 그 줄어들고 있는 산림의 면적을 봐도 굉장히 많은 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구 온도의 상승이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 정리가 거의 다 됐지만, 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스 코어를 이용해서 굉장히 오래전에 CO2 농도가 어땠는지, 수백만 년 전에 CO2 농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CO2 농도랑 비교해서 어땠는지를 비교를 함으로써 현재의 CO2 농도가 과거 수백만 년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고농도의 CO2가 지금 현재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요. 이 아이스 코어라고 하면 이 북극에 어 시 빙하를 식출을 함으로써, 그리고 이 빙하 안에 얼어 있는 이 얼음 안에 포집되어 있는 이 CO2의 농도를, 대기 중의 공기의 농도 안에 들어 있는 이제 CO2의 농도를 측정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수백만 년 전에 이 대기 중의 CO2 농도가 어땠는지를 관측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난 수백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CO2의 증감의 시계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800만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CO2 농도의 증감이 있어 오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요. 하지만 최근의 CO2의 증가는 이 과거 수백만 년 전에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정도의 아주 강력한 CO2 농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의 증가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O2 농도가 이 과거 히스토리컬하게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이 CO2 농도가 증가했을 때는 온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CO2 농도가 낮았을 때는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전지구 온도에 이 그린하우스 가스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최근의 온도의 경향을 보면 CO2 농도의 상승만큼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최근 3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 양상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다음 에서 보시는 그림은 1850년부터 2010년까지 온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온도의 상승은 1950년대 전후까지만 해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 온도 상승이 있긴 했지만 이 온도의 상승 경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1980년대 혹은 2000년대 이후의 온도 상승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까지도 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CO2의 농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아주 직접적인 결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들을 봐도 이 패턴은 양상은 상당히 유사한데, 이 다음에서 보시는 그림은 이 육지 지역, 전지구와 바다와 육지 지역의 온도가 어떻게 됐는지 1880년부터 2010년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온도 상승은 1950년 정도까지는 일정 정도는 보이지만 그렇게 뚜렷하진 않다가 2000년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그림은 온도의 트렌드입니다. 선형 경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9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이 온도의 상승 경향성을 보면 온도의 전지구적으로 온도의 상승 경향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있지만 전지구적으로 굉장히 강한 온도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반도나 동아시아를 포함한 지역을 보면 다른 지역 동일한 위도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온도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최근에 기후온난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폭염이라든지 이상 기상현상이 우리나라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지구적인 온도의 경향성은 최근에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더웠던 해들을 순서대로 뽑아보면 대부분 2000년 이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데이터는 2017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인데 2016년이 가장 더웠고요. 2017년, 2015년 그리고 이 뒤에 4등부터 10등까지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0년 이후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이후에 지구온난화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경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여러 가지 직접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혹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 극지역입니다. 북극의 해빙이 녹고 있다는 어떤 기사나 뭐 관련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1950년대의 북극 지역의 해빙의 분포를 보여드리는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같은 지역을 2000년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해빙이 다 녹아서 바다가 혹은 강이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이만큼 지구온난화로 인한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이 극지역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07년이 가장 최근에도 이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는 있지만 2007년이 그 해빙이 많이 녹았던 그런 해 중에 하나인데 2007년 살펴보시면 이 해빙이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경향성은 더욱 두드러져서 2019년, 2020년에도 이 해빙은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서 기후 위기라고 이제 불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그림인데요. 이것은 육빙입니다. 해빙은 바다 위에 얼음이 얼어 있으면 해빙이라고 부르고 이런 산이나 육지 위에 이제 얼음이 얼어 있는 것을 육빙이라고 부르는데 이 육빙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다 녹아서 산 표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뚜렷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양의 반응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림은 해양의 내부의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근 50년간의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해수면 온도뿐만이 아니라 이 해양 내부의 온도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thermal expansion이라고 해서 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해수가 팽창하는 역학입니다. 해수가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해수가 팽창을 하게 되면 해수면 높이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 해수면 높이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요 도시들,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도시들이 모두 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는 역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육빙이 녹아서 이 해양에 물이 계속 공급되는 현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서머 익스펜션이 일어나서
이 해수가 팽창함으로써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는 현상.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역학은 두 번째, 더멀 익스펜션에 의한 해수의 팽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 오션 히 컨텐트, 즉 해양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해수면 높이의 상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19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 샌들라이트 위성으로 어, 관측을 한 해수면 높이 역시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앞에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증거들은 최근까지 관측 결과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어떤 증거들이고,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상의 전지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미래 기후 변화를 연구를 합니다.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상 전지구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지구를 모의하는 가상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지구를 격자화해서 자르고요. 이 격자 내의 온도, 습도, 바람, 그리고 구름, 비 이런 것들을 모의하는 것입니다. 이 격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계산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고해상도 적분을 하게 되고요. 이 가상의 지구에서 그린하우스 가스를 더 처방을 해 줬을 때, 더 증가를 시켰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통해서 기후 변화 이후에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상 프로그램에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지구에서 보이는 기후 변화가 유발됐을 때의 어떤 패턴과는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지구 시뮬레이션이 모의하는 그 미래의 기후 변화 후에 나타나는 온도의 상승폭입니다. 그래서 2080년부터 2099년까지 평균한 온도를 이 어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기 이전의 온도와 이제 비교를 한 것인데, 전지구적인 온도 상승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이 온도의 상승 경향성은 바다보다는 육지에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육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인데, 이는 바다보다 육지가 더 연령량이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극지역의 온도 상승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극 지역의 온도 상승은 다른 지역, 바다, 열대 지역의 바다의 거의 2배나 3배 이상의 온도 상승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극증폭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얘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결과는 검정색은 실제 관측을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온도 상승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파란색은 그린하우스 가스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나타나는 전지구 가상 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 온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반면에 가상 지구 시뮬레이션에 이 anthropogenic forcing, 즉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CO2나 여러 가지 온실가스들의 증가에 효과를 넣어주면, 대기 중에 그 온실가스의 농도를 증가시켜주면 온도 상승이 거의 관측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관측에서 나타나는 온도 상승은 인간이 만들어낸 대기 중에 그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서 유발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후변화가 이렇게 단순히 지구 온도의 상승으로 유도되는 것, 그리고 온실가스의 증가로 유도되는 것, 이 시작은 이 온실가스의 증가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대부분 기후변화를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는 해빙이 녹음으로써 나타나는 증폭 메커니즘도 있고요.
그리고 영구 동토층, 1년 내내 얼어있는 굉장히 차가운 아극 지역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극 지역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이 증폭 메커니즘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시작은 인간이 증가시킨 그린하우스 가스 농도지만 일단 그걸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지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폭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그 CO2의 에미션, 그러니까 CO2의 어떤 그 방출을 어, 산업시대 이전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구온난화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혹은 지구온난화는 계속 아,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일단 지구온난화가 시작이 되면 그것을 증폭시키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워터 베이퍼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온도가 상승하면 온도 상승에 의해서 수증기의 양이 늘어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증발되는 양도 많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 수증기 자체가 강력한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온실가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그 지구온난화가 가속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니까 다시 워터 베이퍼, 즉 수증기의 대기 중 양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이런 양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지구온난화가 훨씬 증폭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스 알베도 피드백입니다. 이것은 특히 극지역에서 스노우나 아이스로 덮여있는 땅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이 되고 이로 인해서 해빙이나 육빙이 높게 되면 지구의 알베도가 더 감소가 되게 됩니다. 알베도는 지구에 있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반사시키느냐, 그 지구의 반사도를 의미를 하는데 이 알베도는 지구의 반사도는 표면이 하얄 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해빙이나 육빙 같은 경우에는 알베도가 거의 8, 90%에 다다릅니다. 즉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80% 내지 90%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이 해빙의 표면이나 스노우의 표면이 하고 있는데 이 스노우나 해빙이 녹아서 땅이 드러나게 되면 혹은 바다가 드러나게 되면 알베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똑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더라도 흡수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또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해빙이 녹게 되고 해빙이 녹으면 알베도가 더 줄어들게 돼서 다시 그 솔라 레디에이션, 즉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유입이 되게 되고 이건 또 추가적인 온도 상승이 가져오게 되고 이런 양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이 스노우 알베도 피드백 혹은 아이스 알베도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노우 아이스 알베도 피드백은 극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극지역의 온도 상승,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지역의 온도 상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까지도 더 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피드백입니다. 클라우드 피드백은 이 구름이 태양 에너지를 막고 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구온난화가 되면 구름의 타입이 바뀌게 됨으로써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이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름의 타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모두 다 층원의 형태입니다. 낮고 넓게 깔려있는 구름의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돼서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고 구름이 형성이 더 많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낮은 충원이 많이 생기게 되면 햇빛을 가림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로 작용을 하게 되지만 높은 층온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를 증폭시키는 역할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구온난화 이전에 이런 구름이었다가 지구온난화 이후에 구름의 형태가 오른쪽과 같이 바뀌게 된다면 이 태양 에너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막던 구름이 태양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는 구름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피드백은 구름의 형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구름이 원래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구름이 있었는지, 기후변화가 되면서 구름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연구가 조금 더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구 동토층과 관련된 것인데, 영구 동토층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토양 온도가 0도씨 이하로 유지된 토양입니다. 이 보시는 그림의 파란색은 영구 동토층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표시한 것인데, 이 아극 지역, 그러니까 북극에 굉장히 인접한 지역의 추운 지역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이나 혹은 시베리아 북부, 그리고 캐나다 일부 지역이 이 영구 동토층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 영구 동토층은 1년 내내 땅이 얼어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이 영구 동토층에 있는 얼음이 녹게 되면서 영구 동토층이 붕괴되는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영구 동토층이 녹게 되면 영구 동토층의 얼음 속에 갇혀있던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메탄은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CO2보다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재방출 시키는 어떤 효과가 10배 이상 되는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메탄이 대량 방출이 되다 보면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영구 동토층인데, 영구 동토층이 지구온난화로 녹게 되면서 메탄이 방출되고, 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 메탄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켜서 더 영구 동토층이 강하게 녹고,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그 안에 원래 얼음 안에 갇혀있던 메탄이 또 방출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이런 증폭 현상이 메커니즘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몇 가지 증폭 현상, 증폭 메커니즘에 의해서 인간이 배출하는 CO2의 어떤 농도가 지금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구온난화는 수백 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괴멸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기후변화의 비가역성입니다. 이 비가역성은 한번 간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비가역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기후변화도 비가역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간다면 이 변화는 가역적인 게 되겠죠.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다시 CO2 농도가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돌아오지 못하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가역적인 현상이 되겠고, 이 기후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영구 동토층이 붕괴가 되든지 북극 해빙이 녹아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과 똑같은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그림은 이 왼쪽의 골은 기후변화 이전에 지구의 어떤 지구가 가지고 있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를 그냥 공이라고 보고 이 오목한 곳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어떤 변화가 아니라 변동이죠. 이것은 오실레이션이기 때문에 변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어느 상태가 되면 이 더욱 다른 깊은 골,
굉장히 따뜻한 지구에 해당하는 이 골로 들어가게 되면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다시는 이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런 비가역적인 어떤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구상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있는 지역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퍼마프로스트가 영구 동토층인데, 이 영구 동토층도 한번 녹으면 메탄이 방출되고, 이 방출된 메탄은, 대기 중으로 방출된 메탄은 다시는 영구 동토층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일단 대기 중으로 방출돼서 전지구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메탄이 대기 중으로 한번 방출이 되게 되면 이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비가역적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해빙이 녹는 것 역시 지금 녹고 있는 해빙이 최근의 위험성은 수백만 년이 된 해빙까지도 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성된 지 수백만 년이 돼서 여지껏 한 번도 녹아본 적이 없는 해빙이 녹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수백만 년 된 나이를 가진 해빙이 녹아버리면 다시 생성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CO2 농도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의 해빙이 다시 생기는데 수백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비가역적인 변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레인포레스트, 그러니까 아마존의 열대우림 역시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의해서 한번 없어지게 되면 다시 생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비가역적인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보이시는데 이것은 해양의 대순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양의 대순환은 열대 지역의 따뜻한 물을 극지역으로 끌어올려주고, 극지역의 차가운 물은 다시 열대 지역으로 내려주면서 이 열대 지역과 극지역의 온도 차이를 줄여주는, 어떻게 보면 대기 순환을 시켜서 이 열대 지역과 극지역의 온도 차이를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연령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대서양에 특히 강하고요. 이 연령순환이 기후변화가 되면 붕괴할 위험이 있고, 한번 붕괴된 연령순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순환이 한번 셧다운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 연령순환이 하는 역할 자체가 열대지역과 극지역의 온도 차이를 줄여주려는 것이다 보니까, 이 연령순환이 꺼지게 되면, 혹은 연령순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열대지역의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극지역의 온도는 계속 내려가는 이런 현상. 그래서 지구에 심각한 에너지 불균형이 생겨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동들, 굉장히 괴멸적으로 커지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령순환의 붕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령순환은 열대 지역의 따뜻한 물이 극지역으로 올라가서 이 극지역에서 심층수가 형성이 돼서 밑으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해수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이 심층수는 바닷속 2km, 3km 밑에 굉장히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서 다시 극지역에서 열대지역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러면서 이 해양을 뒤섞어주면서 온도의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심층수가 생기는 역학은 이 극지역으로 올라가면 이 해수가 얼게 되면 이 남아있는 바닷물, 얼어있는 물은 이제 해빙이나 육빙이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물은 염분이 굉장히 높게 되면서 이 무거운 물이 됩니다. 염분이 높으면 물이 무거워지게 되는, 농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물의 밀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러면서 심층수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령순환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연령순환이 기후변화가 되면 붕괴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극지역이 온도와 상승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열대 지역의 따뜻한 물이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얼지가 못합니다. 얼지 못하면 염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충분히 염분이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염분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니까 해수의 밀도도 충분히 높아지지 못해서 심층수가 형성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연령순환 자체가 셧다운돼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런 어떤 역학이 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가속화가 되면 연령순환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순환이 붕괴가 되면 열대 지역의 온도 상승 그리고 극지역의 온도 하강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지구는 에너지 불균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 상승이 일어나면 이 다시는 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비가역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 어떤 상태로 가버리는 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지나게 되면 그때 기후는 다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티핑 포인트는 이 기후변화가 비가역적인 상태로 전이가 되기 직전의 그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데, 이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극지역의 이 해빙이 비가역적으로 녹는 그 티핑 포인트는 대략 어느 정도에서 발생하냐? 1도에서 2도 정도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서 보여드린 그 연령순환의 붕괴는 대략 온도가 4도, 5도 정도 되면 이제 티핑 포인트를 지나서 이제 진짜 붕괴에 가까울 정도로 셧다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에 IPCC 보고서에 나타난 그림인데, 더 절망적인 것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클라이밋 티핑 포인트가 예전에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는 온도의 변화의 어떤 강도는 대략 3도에서 4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1도에서 2도 사이에 굉장히 지구의 많은 부분이 티핑 포인트를 겪고 비가역적인 상태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온도 상승이 더욱더 심각해 보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